또 나왔네. 저 늙은이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청년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정호는 평소와 같이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낡은 가방. 젊은이들 눈에는 그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한심한 노인일 뿐이었다. 아, 정말 꼴 보기 싫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정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갔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여겼다. 심지어 그의 며느리조차도. 집에서의 모욕. 아버지,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느리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오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바람을 쐬면 뭐해요? 나이도 이제 많으신데 괜히 밖에 나가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도 있는데. 이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며느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 그리고 아버지, 미영이 계속 말했다. 내일 우리 집 리모델링 업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방에 계세요. 괜히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라니. 아버지가 뭘 아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인테리어도 다 달라졌고 계약하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아버지 세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정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인 며느리마저 이런 식으로 대하니 마음이 아팠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는 짐 취급을 받고 있었다. 할아버지, 또 징징거려요? 중학생인 손자 준수까지 나타나 한마디 거들었다.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만. 할아버지, 지금은 2024년이에요. 할아버지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요. 준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동네에서의 소외. 다음 날 오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회의가 열렸다. 이정호는 평소처럼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불안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맞아요. 특히 그 늙은 남자 매일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주민이 거들었다. 이정호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이정호 씨 맞죠? 동장이 말했다. 그분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할 일이 없다니요. 요즘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지. 젊은 사람들 일하는데 방해만 되잖아요. 게다가 요즘 보면 동네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기만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이정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일까? 이정호 씨, 혹시 무슨 할 말 있으세요? 동장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이정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주변 시선들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고개를 저었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이정호는 계속 투명 인간이었다. 며칠 후
이정호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하자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카드나 페이 있으세요? 아니, 현금으로. 아이고, 현금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다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한 젊은 여성이 투덜거렸다. 아, 정말. 이런 할아버지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중얼거렸다. 이정호는 서둘러 돈을 내고 황급히 마트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다. 언제부터 자신은 이렇게 사회의 짐이 되어버린 걸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간호사가 문진표를 보며 말했다. 뭐가 문제인가요? 이 나이에 직업난에 무직이라고 적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은퇴라고 적으시지. 은퇴라. 네, 그게 낫죠. 무직이라고 하면 너무 있잖아요. 간호사의 말투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이정호는 또다시 자신이 한심해졌다. 의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괜히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만 전 아직, 네네. 아직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나이면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활동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정호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동네 카페에 들어갔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었다. 알바생이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주문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핫이요, 아이스요? 핫으로 주세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포장할 거예요?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알바생은 한숨을 쉬며 주문을 받았다. 마치 복잡한 주문을 받는 것처럼 굴었다.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카페에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집에서 차나 마시면 안 되나? 진짜 그러게. 분위기 깨져. 게다가 주문하는 것도 느리고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것도 생각해야지. 이정호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나와버렸다. 더 이상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다. 공원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다. 조깅을 하던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다. 아저씨,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운동하는데 좀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여긴 공공장소인데. 네, 알죠. 하지만 아저씨가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가 운동하기가 좀 그래서요. 눈치 보이고. 결국 이정호는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공원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은행에서 업무를 보려고 했을 때도 직원이 대놓고 귀찮아했다. 할아버지, 이런 거는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돼요. 인터넷 뱅킹을 잘 모르는데. 아이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는 세상인데. 자꾸 은행에 오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다 알 텐데.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가버렸다. 이정호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네 슈퍼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물건을 떨어뜨린 이정호를 보고 슈퍼 사장이 말했다. 아,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괜히 나오셔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 나이에 먼 바람이 이렇게 들어서 집에서 TV나 보시지. 그 순간 이정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말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사회에서 짐이 되는 존재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한때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의지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이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일까? 더 이상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동장 박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급하게 외쳤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 주민이 물었다. 우리 동네에 개발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개발업체요? 네, 해동종합개발이라는 회사인데 우리 동네 전체를 재개발하겠다고 나섰어요.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재개발이라는 말에 어떤 사람은 기대하는 표정을, 어떤 사람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문제는 동장이 계속 말했다. 이 회사가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받은 통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고 이주 기간도 말도 안 되게 짧게 잡혀 있어요. 동장이 통지서를 들어보이자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정호는 가장 뒤쪽 구석에서 그 통지서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 문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체의 등장. 바로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3명이 들어왔다. 맨 앞에 남성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동종합개발 부장 최민수입니다. 주민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먼저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기회라니요? 한 주민이 따져 물었다. 우리한테 미리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좋은 기회예요? 아, 물론 급하게 진행된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최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기존 주택가를 헐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됩니다. 물론 기존 주민분들께는 우선 분양권을 드리고요. 우선 분양권이요? 네, 시세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주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다른 주민이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공사 일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최민수는 계속해서 달콤한 조건들을 나열했다. 하지만 이정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다. 그럼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한 주민이 물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바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민수가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들을 꺼내놓았다. 잠깐만요, 동장이 말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물론 검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이번 달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이 달라진다고요? 네, 지금은 초기 계약이라 조건이 좋지만 나중에는. 글쎄요. 최민수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주민이 물었다. 거부하실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다들 나가셔야 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건이 훨씬 나빠질 텐데요.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다. 이거 협박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최민수는 태연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누가 결정했는데요? 구청과 시청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서류도 있고요. 최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정호는 계속해서 그 서류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계약서와 법정 문서를 봐왔던 그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첫째, 구청 승인서의 날짜가 이상했다. 아직 주민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승인이 날 수 있을까? 둘째, 계약서의 조항들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특히 분양권 조건과 이주 관련 조항들이 그랬다. 셋째, 회사 인감과 서류의 형식이 제대로 된 법인 서류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정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주민들의 혼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주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계약서를 가져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동장이 말했다. 상의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주민이 말했다. 그러게요. 어차피 못 막을 거면 지금이라도 좋은 조건에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계약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저는 반대예요. 60대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다른 주민이 되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법이요? 우리 중에 법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게다가 상대방은 큰 회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이정호가 조용히 일어났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잠깐만요. 이정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센터 안이 조용해졌다. 네. 동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계약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계약서요? 네. 최민수가 비웃듯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건 어려우실 텐데요. 법적인 내용이라서 그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민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평소에 말도 없던 이정호가 갑자기 나서는 것이 신기했다. 할아버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한 주민이 말했다. 이런 복잡한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정호는 이미 앞으로 나가서 계약서를 받아들고 있었다. 이정호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최민수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 보시면 이정호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조항이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요? 여기 갑과 을의 정의 부분이요. 일반적으로 개발업체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민이 갑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한 주민이 물었다. 갑과 을의 정의에 따라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주민이 갑으로 되어 있으면 할아버지 최민수가 끼어들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예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요. 실수라고요? 이정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런 중요한 계약서에서 실수라고요? 네, 그냥 실수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정호는 계속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이정호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상금 산정 기준인데 현재 시세보다 30%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30%요? 주민들이 놀랐다. 그리고 여기 이정호가 계속 말했다. 분양권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선 협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한 주민이 물었다. 분양권은 확정된 권리지만 우선 협상권은 단순히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에요. 즉, 나중에 회사가 마음을 바꾸면 분양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한 주민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건 법적 표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라고요? 이정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법적 표현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는 한 글자, 한 단어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정호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또 뭐가 문제예요? 동장이 물었다. 여기 계약 해지 조항을 보세요. 만약 주민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위약금이 얼마인데요? 기본 보상금의 300%입니다. 300%요? 네, 예를 들어 보상금이 1억이라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3억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민들이 경악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정우가 계속 말했다. 계약 위반의 기준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수가 땀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계약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정호는 계약서를 다 본 후 천천히 최민수를 바라봤다. 이 계약서는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최민수가 당황했다. 네, 명백한 사기예요. 주민들을 속여서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기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함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주민이 말했다. 우리가 뭘 안다고. 저는 압니다.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최민수가 따져 물었다. 저는 40년 동안 판사로 일했습니다. 순간 센터 안이 조용해졌다.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호를 바라봤다. 판사라고요? 동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들을 수없이 봤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 주민이 말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나요? 이정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라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사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정우가 최민수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제출한 구청 승인서도 가짜죠? 가짜라니요. 무슨 근거로? 승인 도장의 날짜가 이상해요. 그리고 구청장 인장도 진짜와 다르고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공문서를 수없이 봤는데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최민수와 그의 동료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정우가 계속 말했다. 여러분 회사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더군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모르시나요? 이정우의 말에 주민들이 놀랐다. 평소 인터넷을 잘 모를 것 같았던 이정우가 온라인으로 회사 정보까지 확인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당신들의 정체가 뭐죠? 이정우가 단호하게 물었다. 정체라니요. 우리는 정식개발업체. 거짓말 마세요. 정식개발업체라면 이런 엉터리 계약서를 만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재촉할 이유도 없고요. 최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은 땅값이 오를 예정인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속여 헐값에 계약을 맺고 나중에 그 권리를 진짜 개발업체에 넘겨서 차익을 챙기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칠 작정이었던 건가요? 계약금을 받고 도망칠 생각이었나요? 이정호의 날카로운 추궁에 최민수 일행이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한 주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맞습니다. 이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이 계약서대로 사인했다면 여러분들은 집도 잃고 돈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뻔했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나쁜 놈들을,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최민수 일행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추측만으로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죠.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해라고요? 이정우가 비웃었다.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청 승인도 진짜인지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죠.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지금 당장은 못 보여주시는 거네요? 이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식 업체라면 당연히 가지고 다녀야 할 서류들인데요. 이정우가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스마트폰이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들에 대해 조사했어요. 조사요? 네, 해동종합개발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민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도 없어요. 이정우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여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해동종합개발이라는 회사는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몰려가서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다. 정말이네요. 이 사기꾼들. 그리고 이정우가 계속 말했다. 구청에도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우리 동네 재개발 계획은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없다고요? 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줬어요. 우리 지역은 재개발 예정 구역도 아니고 어떤 개발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정우가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재생하자 주민들이 완전히 분노했다. 이 사기꾼들을 당장 잡아야 해. 경찰 불러요, 경찰. 최민수 일행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뛰어갔다.
잡아요. 도망간다. 하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던 이정호가 재빨리 문을 막았다. 어딜 가시나요? 비, 비켜요. 안 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최민수가 이정호를 밀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이정호가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칠 수 있으니까 비켜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40년 동안 법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달려와서 사기단을 에워쌌다. 너희들 어디 도망가냐? 우리를 속이려고 했지? 결국 최민수 일행은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다. 이정우가 직접 신고했던 것이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정우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사기단의 정체, 가짜 서류들, 그리고 주민들을 속이려던 계획까지. 경찰관들이 이정호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정말 판사님이세요? 네,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정말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거도 모두 있고요. 경찰은 최민수 일행을 연행해 갔다. 떠나면서 최민수가 이정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이정호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사기단이 연행된 후 커뮤니티 센터는 조용해졌다. 주민들이 모두 이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정호 씨, 동장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나요? 그동안 저희가 모르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무시해서. 저도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정호는 담담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이 이정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편의점 앞에 젊은이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아, 그냥 이정호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판사님이신데, 이제는 그냥 은퇴한 노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이정호 자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생활을 했다. 단지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이정호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민수 일행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법정에는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와 있었다. 모두 이정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했다. 증인 이정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정호가 증인석에 섰다. 40년 동안 판사로서 서 있던 자리와는 반대편이었지만 그는 전혀 떨지 않았다.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피고인들이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증인이 이들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정호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짜 서류들,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들, 존재하지 않는 회사.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최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이 아무리 전직 판사라고 해도 이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기 행위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사기 행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짜 서류를 만들고 주민들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려 한 순간부터 사기 행위는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십 가구가 큰 피해를 입을 뻔했어요. 판사가 이정호에게 물었다. 증인의 판단으로는 이들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사기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거침입죄요? 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주민회의에 참석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너무 확대 해석 아닙니까? 법원 판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정호가 정확한 판례까지 인용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역시 40년간 판사로 일한 사람다웠다. 증인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평소보다 일찍 동네 회의에 참석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첫째, 계약서의 법적 용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구청 승인서의 형식이 맞지 않았어요. 셋째, 회사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확인해 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일반인들이 이런 걸 구분하기는 어렵죠. 저도 만약 판사 경험이 없었다면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최소 50가구 이상이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주민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민수가 직접 나와서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이정우가 끼어들었다. 가짜 서류를 만드는 것이 실수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이름을 쓰는 것이 실수라고요? 그건, 게다가 여러분은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실수였다면 왜 도망치려고 했죠? 최민수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정우가 계속 말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조사해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증거가 나올 겁니다. 정말로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휴대폰에서 다른 지역 사기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피고 최민수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주민들이 이정호를 애워쌌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정호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앞으로는 동네 일에 꼭 참여해 주세요. 하지만 이정호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이정호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망했을 거예요. 동장이 이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정호 씨, 앞으로 우리 동네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법률 자문이라.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정호 씨가 계시면 우리가 안심이 되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동조했다. 맞아요. 꼭 도와주세요. 이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환호했다. 그날 이후 이정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동네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를 찾아왔다. 계약서 검토부터 작은 분쟁 해결까지 그의 조언은 항상 정확하고 도움이 되었다. 며느리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는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경험이 좀 있을 뿐이지. 그래도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손자 준수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자랑할 것까지야.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꾼들을 잡으셨다잖아요. 완전 히어로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이정호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편의점 앞에 젊은이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 선생님.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들도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이정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해 봤다. 정말 자신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달라진 걸까? 사실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예전에 자신이 사기단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정말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 낡은 옷을 입고 조용히 다니는 노인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다. 판사로 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한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봤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가 났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은 4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동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갔다. 동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이정호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부터 동네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정말요? 어떤 일을요? 법률 상담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동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센터에서 공간도 제공해드리고. 아니요,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상담해드리면 되겠어요. 일주일 후, 이정호의 첫 번째 법률 상담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주부였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호가 차근차근 상황을 들어보고 조언해 주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두 번째 상담자는 60대 남성이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거부해요. 계약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루 종일 1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다. 이정호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 주었다. 이정호의 법률 상담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졌다. 이정호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무료로 해주시는데 변호사보다 더 정확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 게 정말 행운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의 태도 변화였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들이
이정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그동안 실례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법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 사실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법 공부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시간 될 때 센터로 오세요. 도움을 드릴게요.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트에서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현금으로 계산하실 거면 저희 별도 창구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특별 대우를 받으셔야죠. 이정우가 당황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끝까지 정중하게 응대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그냥 이정호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선생님이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신데요. 의사도 이정호를 보자 깍듯하게 인사했다. 선생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지역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동네 카페에서도 완전히 달라졌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핫으로 드릴까요? 네. 여기서 드시실 거죠?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바생이 직접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선생님, 커피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내야죠.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동네를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공원에서도 이정호는 인기였다. 조깅하던 젊은이들이 다가와서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저희랑 같이 하실래요? 저는 그냥 산책만. 아니에요. 선생님도 운동하셔야죠. 건강해야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결국 이정호는 젊은이들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은행에서는 아예 VIP 대우를 해주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VIP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VIP실이요? 저는 그냥 일반 고객인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세요. 은행 지점장까지 나와서 인사했다. 선생님, 혹시 필요하시면 인터넷 뱅킹 사용법도 직접 알려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특별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동네 슈퍼 사장은 이정호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그 전에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정말 몰랐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선생님께서 오시면 모든 상품 20% 할인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의 완전한 변화. 집에서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온 동네가 아버지 얘기뿐이에요. 그럴 것까지야.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미영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뭐든지 의논드리고 결정할게요. 손자 준수는 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으로 유명해졌다. 야, 준수야.
너희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며? 응,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꾼들 다 잡으셨어. 와, 진짜 멋있다. 나도 그런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준수가 집에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기꾼들을 잡았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요. 그런 건 별로. 할아버지, 한 번만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결국 이정호는 준수의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지역신문이 인터뷰. 며칠 후 지역신문 기자가 이정호를 찾아왔다. 선생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정호가 망설이자 기자가 말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요? 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국 이정호는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 주 지역신문 일면에 이정호의 이야기가 실렸다. 무시받던 73세 노인, 동네를 사기로부터 구하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든다고 조용하다고 모두 무능한 건 아니거든요.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사기꾼들이 나타났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도 법률 상담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정호는 바빠졌다. 하지만 기뻤다.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한 달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시청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법률자문위원이요? 네, 시민들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이정호가 고민하자 담당자가 말했다. 급여도 드리고 사무실도 제공해 드립니다. 급여는 필요 없어요. 다만요?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할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결국 이정호는 시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것이다. 첫 출근 날 시청 직원들이 환영해 주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선생님의 도움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시청에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이정호는 또 다른 대형 사기 사건을 막아냈다. 이번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판매 사기였다.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또 큰 사고를 막았네요. 시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수백 명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TV 인터뷰. 이정호의 활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TV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선생님, 전국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사회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기회가 오면 당당히 나서세요. TV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노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다. 저도 선생님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정호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해 주었다. 1년 후 이정호는 다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정중히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하시죠?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인사에 답했다. 그날 밤 이정호는 일기를 썼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기회가 왔을 때 내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다.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이정호는 이제 지역의 명사가 되었다. 시청에서는 이정호 법률상담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젊은 변호사들도 이정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선생님, 이 사건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정호는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식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이정호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왜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거든. 그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도 나이 들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이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마. 그날 저녁 이정호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느리가 말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준수가 거들었다. 이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늙었다고 조용하다고 다 무능한 건 아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 있다. 이정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희망을, 젊은이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이정호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찼다. 진정한 승리는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